네, 안녕하세요. 그로스파이낸스 최정원입니다. 이번 급파 초대석은 스타트업이 조금 그나마 생소할 수 있는 FP&A, 그래서 분석과 예측하는 부분의 관리회계를 위주로 하는 이런 영역을 AI로 파이넥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이봄 대표님 모시고 오늘 크로스파이낸스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봄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랑 그 파이넥스 서비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는 IC 주식회사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넥스랑 그리고 피엘라라고 하는 AI 기반의 이제 FP&A 툴 그리고 관리 회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AI 기반의 솔루션 회사입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사실 관리 회계를 주 그 업으로 해서 서비스라는 입장에서 사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 관리 회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소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더더욱이 이제 해외 미국에서는 특히 FP&A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일반적으로 잘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제가 관리 회계를 오래 해온 입장에서도 최근에야 저도 이제 그 워딩으로 제가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관리회계 자격증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소한데 FP&A가 뭐고 관리회계가 뭐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관리회계라는 영역이 사실은 원가회계부터 사실 출발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회계 영역은 크게 이제 원가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재무회계랑은 조금 별개죠. 그렇죠. 재무회계는 사실 오딧 영역, 예를 들어 감사를 한다거나 이제 외부에 공시를 할 때 이제 그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는 형태에 좀 더 가깝다면 관리회계는 내부의 경영자들을 위한 회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원가에 대한 부분, 이제 원가 부분부터 해서 뭐 손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측, 버짓이라고 예산 수립까지 전부 다 포괄을 하고요. 그게 이제 FP&A 영역 중에도 일부분인데 FP&A가 영어로 Financial Planning and Analysis라고 해서 재무 분석과 계획이 이제 포함된 이제 그런 분야고 사실 FP&A 쪽이 관리회계 영역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사실 뭐 스타트업이 꼭 FP&A 이런 거 잘 모르시더라도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그 취합이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영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대표님이 보실 때 이 FP&A가 스타트업에서 늦지 않게 좀 도입이 되려면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우선은 스타트업 분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시점이 사실 조금 늦은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좀 특성이 있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 그 내실을 다지다가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이 되면 뭐 매출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제품 라인군이 이제 갑자기 많아지거나 이제 조직이 커지거나 이제 이런 어떤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전에 이미 그 FP&A 기준을 다듬어 놓지 않으면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FP&A 자체가 예측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성장은 하지만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성장을 하기 직전에 우리 회사의 FP&A 체계를 어느 정도 다져 놓으셔야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그걸 가지고 성장 전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우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0%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막 성장을 하다 보면 이게 내실 있는 성장인지 뭐 그냥 이제 허울에 의한 성장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숫자로 좀 풀어져야 이제 분석에 의해서 풀어지고 또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 이제 그 말씀하신 탄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사이즈가 10억일 때 시작해야 되는지 100억일 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이 좀 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고객사를 만나보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면 적합하다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기초부터 아예 이제 기본기를 좀 다져놓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대부분 쉽지 않죠. 그냥 스타트 대표님들 바쁘시니까. 그래서 사실 효과가 좋은 단계는 이제 매출이 그래도 한 100억 원부터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올라가는 회사분들이 FP&A를 딱 도입을 하시면 ROI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우리가 네. 투자 대비 네. 리턴을 얼마나 벌 것이냐인데 ROI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그 100억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님들 감으로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엑셀 네네. 정도로 우리 회사 손익 어느 정도 날 것 같아, 이걸 다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부도 늘어나고 제품도 늘어나고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으로 안 되는 시점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딱 시점이 되면 사실 뭐 매출이랑 비용은 다 ERP에 있는다고 쳐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재고라던가 생산의 데이터들은 뭐 MES 시스템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구독이라던가 리텐션은 또 뭐 노션이라던가 뭐 다른 어떤 외부 플랫폼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다 파편화돼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FP&A 기초를 다지면서 이거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가는 게 그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손익에 대한 부분도 잘 뽑으실 수 있고. 네.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이제 저희도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각 데이터마다 뱉어주는 값이 다른 거죠.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혼동을 느끼시게 되고 안 보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분석이나 계획이 좀 어려워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꼭 이제 규모가 뭐 크다고 하고 작다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규모와 상관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쵸. 규모와 상관없이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초기 스타트업 분들의 필요로 하는 FP&A 구조라던가, 네. 이제 100억 원대 되는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들의 네, 네. 필요로 하는 FP&A 구조. 결국은 가장 중점은 이제 데이터에 그렇죠. 대한 네, 문제,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경영자들이 FP&A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보고 어떤 가치를 그렇죠. 네, 좀 네, 네. 느끼실 수 네, 네,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쵸. 네, 거기서 그런 차이가 관점. 나죠. 네. 네, 네. 근데 일단 뭐 스타트업이 워낙 이제 변동 상황이 심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경기도 많이 타기도 하고 그러다 맞아요. 보면 사실 요즘 같은 이제 불황 같은 시기에 FP&A가 하는 게 맞나? 근데 어차피 예측을 해도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까 전에 처음에 인트로 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FP&A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통용되는 것 같지는 네. 않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한 3, 4년 전인데, 그때는 FP&A 말 자체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관리회계 정도만 있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정말 뭐 IT 플랫폼이라던가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FP&A 직급을 뽑아요. 네. 직무도 네, 뽑고 하면 점점 이제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FP&A가 왜 점점 이제 화두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예전에는 스타트업의 본질이 사실 속도전이었잖아요. 속도고 실제로 재무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네. 네.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네, 해서 계속 투자받고. 그렇죠. 네, 네, 계속 네. 이제 유동성이 좋으니까 계속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실제로 적자가 나고, 우리가 뭐 리스크한 투자다 해서 네. 실제로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보다는 일단 넣어놓고 한번 우리 이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자가 좀 먼저였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스타트업들이 갔다가 이번에 유동성이 많이 안 좋아지고 투자도 이제 많이 죽고 하면서 현금을 얻을 수가 없다 보니 실제로 훨씬 더 예측 가능한 투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보수적으로 변한 거죠. 네. 근데 그 예측을 하려면 사실 FP&A가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이 FP&A 구조가 없으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믿어주지도 않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우리가 만약에 뭐 5개 뭐 제품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중에 어떤 제품이 마진율이 가장 낮고 어떤 제품 우리가 더 이제 마케팅 비용을 태웠을 때 손익이 많이 나고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FP&A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네. 구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FP&A가 이제 좀 각광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스타트업이 왜 필요하나라고 여쭤보시면 생존 전략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된 것 같아서 네, 네. 스타트업 분들이 생존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FP&A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약간 불경기가 되면서 그런 이제 그쵸. 생존 같은 게 더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자도 이익이 나는 회사한테 몰리는 상황도 생기게 되고, 막 그쵸. 이러니까 이런 내실을 좀 다지고 하다 보면 이런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의해서 빡빡하게 잘 운영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FP&A 얘기를 해봤으니까 네. FP&A를 다루는 파이넥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넥스는 뭐 직접 개발하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강점이 뭐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FP&A가 원래는 대기업들밖에 못하는 영역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 전략기획팀 같은 데서 네, 보통 맞습니다. 하죠. 네, 네. 그 이유가 네. 일단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드는, 품이 많이 드는 업무예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엑셀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팀들이 특히 엑셀 노가다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직군 중에 하나고, 왜냐면 정보도 많고 그걸 또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공도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고 네. 또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좀 여겨진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표준화를 한 FP&A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강점인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대기업에 좀 몰려 있었던 이유가, 회사가 예를 들어 ERP 안에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재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회계 데이터를 관리 회계 영역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 분석 작업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 수익성, 성장성, 네, 네. 그리고 뭐 사업 부문별로의 공통비라던가 다 배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ERP 원장 데이터만 가지고 전부 다 표준화를 해서 자동으로 네, 네. FP&A 체계를 만들어주는 데 강점이 있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FP&A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희 서비스 그로스 파이낸스는 말씀하신 영역을 일단 아직은 좀 사람으로 좀 풀고 있는 서비스인 너무 거고.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자동화시켜서 AI 맞습니다. 기반으로 솔루션화 시켜서 이제 제공을 하는 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라보는 바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계획을 잘 세우고 관리에 활용하고 네. 이런 관점에서는 물론 협업도 가능하고 그쵸. 이런 관점에서는 바라보는 바는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련돼서 잘 도입이 된 사례라든지 이런 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한 2곳 정도 있는데 네. 하나는 IT 플랫폼 하는 기업이신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가 한 10곳 이상 됐었어요. 사업부문이 10곳인데 제가 담당한 IT 회사도 사실은 총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결국 어떤 사업부가 회사의 확장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10개의 사업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총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걸 어디서 실질적 이익을 나고 있는 네, 맞아요. 그걸 알고 싶은데, 왜냐면 그걸 알아야 사실 이게 자원 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더 인력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상황이셨어요. 왜냐면 ERP에 있는 손익 데이터들을 보면 뭐 부문 코드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이제 인건비 배분라든가 공통비 배분 같은 것도 이제 기준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손익을 뽑기가 좀 어려우셨다. 그래서 사업 부문별 손익에 대한 구조 자체가 없으셨는데 저희가 FP&A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모델링 다 해드리고, 사실 저희가 해드린다기보다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드리는 거죠.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 가지고 와서 그 원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사업 부문을 다 저희가 뽑아드려요, 손익들을.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어느 사업 부문이 손익이 좋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A 사업부가 좋아서 이제 이 인력이라던가 이런 거 투입을 좀 하셔가지고 이후에 영업이익이 좀 오르셨어요. 네, 전사 영업이익이 올랐던 경우도 있고, 뭐 유통회사나 제조회사도 다 비슷하신데 예를 들어 예산 수립 같은 걸 하시잖아요. 제조회사나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단위 예산 수립을 하는데 기존에는 뭐 작년 대비 몇 % 성장 딱 이 정도만 이제 뭉뚱그려서 해놓고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건 일단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1년치만 두고 그 이후에는 어떤 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게 없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수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전사 단위의 예산 수립을 연 베이스로 도와드리고 사업 부문별로도 제품별로도 다 쪼개서 이제 월 단위로 해서 뭐 매출 비율에 따라서 뭐 공통비 배부 다 진행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 수립을 가능하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세운 게 중요한 게보다는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의 실적을 매달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파이넥스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분석 부분, 그다음에 예산 및 예측 시나리오 모델 생성,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런 분석이랑 이제 엮어서 네. 인사이트를 좀 도출해주는 그쵸. 이 단계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LLM까지 붙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에서 사업 계획 같은 노가다도 하고 그쵸. 되게 고연봉의 사람들이 네. 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들이 네. 안 해도 될 일을 네. 도와드린다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걸 구독 서비스로 좀 해결해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도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강점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모든 AI 툴이 마찬가지지만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이제 장애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누구보다 현장에서 또 그런 것도 많이 겪어보셨을 테니까 현장에서 본 이 AI 도입의 실패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실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죠. 사실 AI를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AI가 재무 쪽에서 왜 실패를 하는지. 이제 아마 이사님도 정말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첫 번째로 다른 AI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AI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실질적으로 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 기업 분들이. 그냥 AI만 도입하겠다. 그쵸. AI만 일단 도입을 하자. 뭐 좋다고 하니 하고 딱 이제 들어갔을 때 실제로 뭘 해결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그 기능은 되게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기능은 다 넣어드릴 수 있죠. 솔루션 회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OI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많게는 몇 억씩 들여서 AI를 구축을 했는데 우리가 뭘 해결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럼 결국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거 AI 있는데 우리 근데 이거 안 쓰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 사례를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도 파이넥스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 제공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냐, AI를 기반으로 어떤 결과값을 원하시고 어떤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거냐를 먼저 묻고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좀 목적이 중요하긴 하겠네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또 다른 포인트도 있으실까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정의하고 나서도 문제인 게,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스타트업 분들이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물론 이게 뭐 기장 문화도 뭐 일부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ERP의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만약에 사업 부문별로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별로의 뭐 매출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로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사실 AI 도입을 하면 AI를 활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AI를 가지고 AI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세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으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원장 데이터를 먼저 검증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 원장이라는 게 ERP에 있는 기초 데이터들이잖아요. ERP 데이터를 검증을 하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예산 수립이라던가 예측이라던가 뭐 분석이라던가 어떤 형태로 뽑힐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정보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검증해드리고 여기까지 뽑히는데 만약에 더 뽑고 싶으면 이제 이사님처럼 전문가 분들이랑 상의를 하시고 컨설팅을 받아서 실제로 구조를 다 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AI를 바로 붙여드리거나 하지는 못해요. 되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고객사를 만나봐도 심지어 저희는 손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라벨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 구조화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구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하던 계획을 세우다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이제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으로서 가비진 가비자웃이 AI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뭔가 잘못 나와도 사람이 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다면 여기는 어떻게든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결론까지 쭉 가버리는 구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바이어스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네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었던 네. 포인트가 AI가 사실은 의사결정을 해주지는 못해요. 결국은 그렇죠. 사람이 네.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마지막으로 사실 AI가 이제 내놓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예측을 해준다거나 네. 이런 결과물들을 실제로 검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혹은 FP&A 그 구조 체계 혹은 경영자들의 어떤 의지 네, 네.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FP&A, AI를 붙여도 다 의미가 없다. 네. 결국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재무도 그렇고 뭐 다른 얘기지만 뭐 리걸테크 같은 경우도 변호사들 AI로 네. 뭐 리플레이스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좀 어려운 이유가 결국은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인데 재무 그렇죠. 쪽은 사실 네.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쪽에서 실제로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 FP&A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그럼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 경영자들의 방향성 네. 이런 게 충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데이터가 뭐 버그가 없이 잘 들어오고 AI가 아무리 이쁜 데이터를 뽑아줘도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그러네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희가 오늘 크게 FP&A라는 경영 분석과 계획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AI 툴인 파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또 중요한 건 방향성, 네, 즉 목적, 네, 그쵸. 하고자 하는 목적과 네,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기초적인 관리, 데이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게 또 결국에 다시 또 중요해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돌고 도는 것 같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오늘 뭐 말씀하셨던 거 간단하게 요약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뭐 파이닉스 같은 경우에야 사실 이제 솔루션이고 좀 도구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고객사들마다 어떤 니즈를 또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뭐 맞춰드릴 수도 있고 맞춰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대부분 AI 도입을 처음 하시다가 조금 있으시다가 이거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네 하고 놔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그 구조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하고 데이터 구조화를 하고 표준화를 해서 FP&A를 그 위에다가 이제 좀 짜고 그걸 가지고 AI가 되면 사실은 AI가 재무팀에서 가장 빠르게 효율을 체감할 수 있는 예. 분야거든요. 데이터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데이터가 가장 방대하고 네, 네. 그리고 그만큼 뽑아내야 되는 인사이트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파이넥스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고객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예. FP&A가 꼭 AI 아니더라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재무 계획을 처음에 수립했을 때 저도 되게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맞을 생각하지 말자. 네, 이거는 틀린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안착이 되려면 이 틀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네, 그 반복의 갭이 점점 줄어들 거고 이게 그 플래닝의 정확도를 높일 거다. 이런 관점들을 많이 강의나 뭐 이런 할 때 많이 드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AI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게 다 그래서 대기업밖에 그렇죠. 못하는 영역이었는데 이제 오랜 기간 좀 그쵸.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이제는 필요했었죠. 뭐 파이넥스도 그렇고 다른 FP&A 툴들 같은 경우도 다 활용을 하면 이제 더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인 것도 같아요. 네. 그런 영역을 AI가 도와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그로스 파이낸스 초대석 파이낸스 운영하고 계시는 이봉 대표님 모시고 진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컨텐츠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